안녕하세요. 라이빈의 다닐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다니엘 씨, 오늘 의상이 너무 좋아요. 가을가을한 이 의상 마음에 드네요. 맞죠. 너무 네. 멋졌죠. 제가 오늘 청고마비 계절 맞춰서 네. 의상 골라서 입고 왔는데요. 그래서 하늘도 파랗고 날씨도 좋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밖에서만 계시지 말고 라이빈의 시간 놓치지 않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키워드에는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과는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뉴스거든요. 근데 네. 이 뉴스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뉴스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묻혀버렸던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게스트를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운동권 출신의 시사 천재 지변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냉소사회라는 책을 쓰신 김미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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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손잡고라는 단체의 활동가로 계시는 윤지선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손잡고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군요. 네. 그 2014년에 혹시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거 아시나요? 들어봤는데. 네, 가수 이효리 씨가 참여해서 네. 47,000원씩 모금을 했던 시민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저희가 노란봉투 캠페인과 같이 생겨난 시민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캠페인이었냐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네. 2013년에 47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돼요. 그게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그 금액을 장기해고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죠. 당시에 22명의 희생자가 그렇죠. 네. 스스로 목숨 네. 끊은 네, 분들이 네, 발생했던 22명이나 있었죠. 네. 사업장이기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47억 우리가 10만 명이 모이면 갚아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목적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자발적 시민 모금 캠페인이 생겨났어요. 47억을 다 모으지는 못했고 네. 112일 동안 네. 14만 명이 네. 47,000원씩 모아서 네. 약 14억 7천만 와. 원 정도를 모금을 하게 와. 돼요. 100일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은 예, 거예요. 예. 네. 노동이라는 이슈로 모금이 그렇게 많이 10억이 넘어간 게 거의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분위기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단체가 그 14억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네. 현황도 좀 조사를 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들은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도 좀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돈을 갚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법제도 개선 운동도 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노동 이슈들 네 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얘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보면 톨게이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요금 수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분들이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뭐 이렇게 외주화하면서 네. 외주용역업체 소속인 분들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내서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이었습니까? 뭐 그런 걸 내서 네. 이것이 불법 파견인지 그리고 등등에 대해서 좀 법원의 판단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300명 정도 되는 이 신청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죠. 그 판결 이후에 이제 뭐 도로공사가 그 판결의 취지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네. 뭐 별도의 다른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내면서 네. 도로공사를 점거하는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근데 그 직접 고용에 대한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왜 옥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네. 도로공사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네. 왜 안 그러니까 지키는 대법원 거예요? 판결이 난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이잖아요. 네.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먼저 고용노동부 판단을 받아요.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지위에 대한 판단을 받는데 그게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두 번의 절차를 거치고 네. 이 두 번의 절차를 거쳤는데도 뭔가 불복하거나 판결에 조금 의문이 생기면 행정소송을 가게 되는데 이게 네. 또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네. 노동자들이 좀 한탄하는 말로 왜 우리만 5심이냐 그럴 수 5 있겠네요. 번의 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한다. 행정소송 라는-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아까 그죠. 얘기한. 왜냐하면 알아서 말을 들어주는 사업주는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꽤 긴 시간도 들어가는 그런 소송이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인지대라는 게 있어요. 내가 법원 재판을 받으려면 내야 되는 기본적인 행정 비용인데요. 그 소송 비용이 속가가 예를 들면 근로자 지위처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속가를 정해주는데 그게 네. 그 1인당 5천만 원.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높아요? 재판을 그래서 받아요? 명수 네. 곱하기 이렇게 가요. 보통 그렇게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소송을 걸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그렇죠. 않죠.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도 그랬는데 일부가 먼저 재판을 받아봅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재판을 받고 네. 그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도 같은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기대서 다시 교섭을 음. 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일부만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부터가 네. 이제 노동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기만하는 네. 내용인 거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소송을 하는 와중에 정권이 바뀐 거죠. 정권이 네. 바뀌어서 기존에 이제 그 이명박 정권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 그 외주용역업체로 해서 불법 파견을 뭐 한 거지만 네. 이 정권에서의 정책의 핵심은 또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비정규직들이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또 추진을 했어요. 네. 근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했냐면 요즘에 많이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이 자회사에 요금 수납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다 맡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전체 그 노동자 숫자가 뭐 거의 6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1,500명 정도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를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1,500명 중에 기존에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300명이 있었던 거고 그 300명 외에도 이제 그 소송 말고 또 다른 소송 등등으로 뭐 또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또 일부 있습니다. 네. 이 300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그럼 이 대법원에서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했으니 네. 도로공사 본사에 직접 고용을 하세요. 네.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 방침은 요금 수납 업무는 자회사에다가 맡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라. 이렇게 노조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양자택일이라는 거는 자회사로 가든지 남아서 다른 일을 하든지. 그리고 첫째로 자회사를 가면 자회사에 가서 자회사 소속이 돼서 요금 수납 업무를 계속 하든지 네. 그게 아니면 본사에 고용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수납 업무가 아니고 다른 이제 그 도로공사에 소속된 여러 기관이나 또는 뭐 그 부대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대 시설들을 관리하거나 뭐 청소하거나 뭐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300명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은 도로공사가 진 거지만 네. 나머지 판결에 대해서도 도로공사가 질의라는 법은 없다라는 게 도로공사의 주장이에요. 일단은 당신들이 본사에 남고 싶으면은 2년제 기간제로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즉 억울하면 네. 승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근데 승소를 해도 네.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제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지는 톨게이트 문제가 업무를 생기는 우리는 이미 맡겼으니까 안 본사에서 되고 하지 않는다. 그냥 뭐 자회사에서 청소나 한다. 관리나 이런 걸 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나 불법 판결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불법? 나는 이건 불법 파견. 파견에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흔한 일이에요? 굉장히 한국에서는 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불법 파견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대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네. 제가 한 아르바이트는 LCD 모니터 공장이었어요. 근데 LCD 모니터 공장인데 그 공장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력 공급 업체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나를 고용한 회사는 그 모니터 공장이 아니고 인력 수급 업체인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인력 수급 업체에서 저를 그 모니터 공장에 보낸 겁니다. 네, 네. 여기서 일을 해라. 그게 파견 노동인데 파견 노동은 법적으로는 파견 노동을 해도 되는 어떤 업무나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뭐 경비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합법적인 파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업무의 경우에 갑자기 뭐 어떤 노동자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울 때 한시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 파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든지 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적인 생산직 또는 상시 고용
이런 환경인데도 파견 노동자를 그냥 쓰는 거죠. 이걸 또 피해가는 이제 꼼수가 있습니다. 네. 도급계약이라는 형태로 이거 말이 점점 어려워진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도급은 뭐냐면 무슨 이제 짧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한겨레 스튜디오를 지어야 된다. 네. 이걸 지어야 된다.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이 와서 뭐 인테리어 노동자들이 와서 스튜디오를 그렇죠. 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짓는 거에 대해서 한겨레 본사가 한겨레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양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지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색깔은 뭐라고 이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가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게 한겨레와 인테리어 업체가 맺은 도급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도급이에요. 네. 근데 도급 계약의 형식으로 맺어놨는데 한겨레 양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자 여기 도열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예. 지시를 내린다.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테이블 여기다 놓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업무 지시를 실질적으로 양 사장님이 했다. 이러면은 그것은 불법이 되는. 파견이 되는 거고 네. 이 한겨레라는 업장이 그 파견을 해도 되는 업장이 아니면 사업장이 아니면 그것은 불법 파견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의 형태로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네. 우리는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고 아. 도급은 그 근로기준법상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인사팀에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때 20살이었어요. 네. 인터넷 찾아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봤더니 불법 파견 같더라고요, 내가. 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불법 파견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나이로 이렇게 누르면서 네. 너는 뭐 어디서 잘못 찾아보고 봐라. 이건 우리가 파견이 아니고 네. 넌 도급 계약이야. 너네 업체랑 도급 계약 맺은 거라면서 이만한 계약서를 꺼냈는데 이만하게 써 있습니다. 도급 계약. 그걸 보여주면서 너는 합법적으로 지금 도급 업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지시를 당신이 하잖아요. 당신은 그 도급업체 소속이 아니라 본사 소속인데 나한테 지시를 했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좀 되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게 그거잖아요. 특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이강래 그 한국도로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정치인 출신이에요. 옛날에 이강래 원내대표 네. 이래가지고 많은 뉴스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대법원 판결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네. 대개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 정권의 지지자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공공기관의 방만한 이 경영과 공공기관이 돈 먹는 함하고 철밥통인데 네. 그런 것들을 놔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공공기관은 개혁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특히 공사 이런데 공공기관을 효율화시켜야 한다고 할 때는 가장 쉬운 건 인건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 않습니까? 두 가지가 되게 상충이 되네요. 그러면은. 네, 상충되는데 동시에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공기관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비정규직이신 분들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효율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할 때 이 자회사에서 해결을 하든지 그다음에 임금 수준을 자회사에서 따로 규정을 해서 네. 임금 수준은 인건비 지출을 낮추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자회사를 없애버리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자, 자회사로 보내서 자회사의 정규직이 되면 되지 않냐, 그럼 톨게이트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가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거죠. 자회사로 가서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회사는 굉장히 불안한 회사인 거예요. 네네. 언제 이게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그 자회사 안에서 자기가 정리해고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이 한겨레 이 영상 부문팀을 자회사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 제가 아까 네. 물어보니까 뭐 네.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하는데 아, 또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하고 그러세요. 평가를 평가해가지고 이 자회사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송채경아 기자님은. 그러니까요.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독일신문으로 오세요. 어디요? 독일신문사. 독일신문사요? 네네. 저 좀 소개 좀 해주시는 건가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통으로 제가 제가 독일어를 못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다음 그 노동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아, 또 그래야 되네. 준비해 주신 것도 이렇게 금방 많잖아요. 이번 현장으로. 이미 너무 지금 시간이 네네. 지체됐습니다. 두 번째.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무 이름이 김주목이에요. 김주목 주목입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주목이에요. 주목되네요. 김주목 전무에게 대법원이 이제 실형을 확정을 했는데요.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에 대해서도 노조 파괴를 위한 컨설팅은 부당노동 행위이므로 회사 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건 역시 불법 행위이므로 유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를 제가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렇게 네. 읽으셔가지고
내용이 네. 살짝 이해가 유성기업이라는 안 기업이 있는데 네. 아주 짧게. 악마적인 노동 탄압으로 아주 네. 그 이름이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악명이 높았던 배경에는 창조 컨설팅이라는 네. 노조를 아주 박살내는 데 아주 특화된 그런 컨설팅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한테 이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명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여튼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서 네. 이런 그 부당 노동행위 이런 것들을 다 처벌받는 와중에 심지어 그 창조 컨설팅에다 컨설팅비 지출한 것도 부당 노동 행위를 위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넌 유죄하라고 해서 네. 유성기업의 회장님이 또 이제 이렇게 옥고를 치르게 됐다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지 왜 이렇게 이렇게 읽으셨어요? 썼으니까 여기 이렇게. 노조 파괴를 입증해서 소송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유리한 증거는 다 사측이 보유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가 그 현대차 임직원이 왔었나 봐요. 차 좀 빼고 싶다. 차 좀 빼게 해달라 네네. 이러니까 그럼 열쇠 내놔라. 차 빼줄게 이러고 아, 열쇠 받아서 차를 네. 타러 딱 갔는데 옆에 서류가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서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봤는데 그게 네. 노조 파괴 시나리오였던 아, 거죠. 와, 굉장히 그래서- 무슨 영화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유성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경주의 발레오만도부터 시작해서 상신브레이크라는 자동차 부품회사 중심으로 타고 올라와서 유성까지 간 건데 다른 곳들은 이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어서 네. 제대로 여태까지 소송을 재판이나 하고. 그런 판결을 제대로 받았던 적이 없고 네. 유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네. 노조 탄압이 들어왔는데 1노조를 유지했던 거의 유일한 사업장이었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잘 싸워서 네. 증거도 찾아내고 이제 재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동안 좀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그죠. 상황들을 맞이했을 것 사람도 같은데. 죽고. 그러니까 네. 이 보니까 이 노조 파괴 작업 과정에서 막 정신과 치료를 받은 분들도 있고 실제 몸이 다친 분들, 심지어 죽은 분들도 계신데, 아이고. 지금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이제 노조 파괴를 좀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실행했던 건가요? 일단은 그 김주목, 심종두가 구속이 되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재판 끝나고 나서 나와서 바로 하셨던 얘기가 너무 좀 헛헛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표정이 없으셔서. 그래서 기쁘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기뻐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왜 웃지를 못하시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이렇게 처벌을 받는데 처벌도 사실 이분들이 당했던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형량이었고 네. 그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피해가 원상복구되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헛헛하다라는 거예요. 네. 심종두 씨가 유성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노조 파괴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네. 그 이력들 자기 자랑하듯이 소개했던 그 노조 파괴를 쭉 거쳐왔던 곳들 중에 하나가 영남의료원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심종두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구속이 돼도 지금도 여전히 그 노조 파괴 호소하면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노조 파괴가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노조 파괴 같은 경우에 네. 그 노조 파괴 10단계라고 적혀 있어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보면. 예술입니다, 예술. 그래요? 네. 10단계? 1단계. 네. 네, 1단계. 민주노조를 민주노조라고 하면 금속노조를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 협박을 한다. 네, 민주노조 탈퇴하면 내가 너는 뭐 끝까지 보전해줄게. 뭐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예, 조합원들을 이탈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하고 두 번째는 용역을 동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용역을 동원하는 게 때리려고 동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충돌을 유발해서 폭력을 일으키도록 상대가 아.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항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충돌이 일어나면 제가 먼저 때렸어요라면서 사측이 그걸 체증을 해서 나중에 경찰이 넘기고. 누가 형사고발을. 그런 거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던 회사에서 그 창조 심종두란 컨설팅이 그거를 그 컨설팅을 네, 했어요? 노무 컨설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복수노조라는 걸 만들어서 교섭권을 빼앗으려면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쪽이 교섭권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부장, 과장, 그래서 관리자들도 노조에 가입을 시켜서 복수노조에 가입을 시키는 그래서 단계를 가요. 어용노조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네 번째가 그겁니다. 아. 그래서 교섭 대표로 이 친기업 노조를 교섭 대표로 만들고
이 금속노조랑은 대화를 안 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조합원들 땡기는 네.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인원수 파악을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도 대비책을 세워놓는 게 교섭을 끝까지 회피를 하면 네. 쟤들이 결국은 그걸 빌미로 파업을 할 거다. 네. 그래서 파업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하면 네. 계속 차별을 해요. 복수노조와 지금 아. 노조를 계속 차별을 해서 네. 서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이후에 직장 폐쇄를 합니다. 네. 공장 가동을 멈추는데 네. 회사가 직접 멈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파업을 나중에 이 파업을 하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파업이 되면 사실은 노동자들은 임금을 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를 그렇죠. 감수를 하고 네. 파업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결국 나중에 파업을 종료해도 직장 폐쇄를 풀어주지 않고 네. 버티는 거예요, 회사가. 네. 그럼 버틴 이후에 노조 탈퇴를 한 사람만 복귀를 시켜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양아치. 되면 무섭네요. 네, 노동자가 약 욕하셔도 돼요. 네, 더 이상 양아치 버티지 되네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남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파업 대우에 끝까지 있는다거나 네. 노조 간부를 한다거나 하는 노동자들을 쭉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게 마지막 10단계예요. 네. 그 손해배상도 엄청난 액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40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이 지금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노동자분이 굉장히 허탈하다고 말씀드렸다는 이유가 네. 노조 파괴도 불법이라고 하고 네. 거기에 돈 된 것도 불법이라고 하고 네. 그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도 불법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각 기관마다 적폐청산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안에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적폐 행위 중에 하나가 노조 무력화 시도를 방조하거나 혹은 개입을 했다라는 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 유성기업도 포함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괴를 모두가 적폐라고 하고 네. 불법이라고 하고 하는데도. 처벌 대상이라도 하는데도 네. 손해배상은 무효가 아닌 거예요. 노조 파괴 아. 시나리오 과정에 있었던 네. 모든 민형사상의 노동자들이 겪어했던 고초는 사면되지 않는 거죠. 네. 이제 노조에 가입하고 이제 그 쟁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해배상 네. 해당되는 건데 네. 전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예. 전 그건 그러면 그 손해배상 문제로 이제 좀 그래도 좀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이 어때요? 집에 빨간색 차압딱지가 붙고 통장이 압류가 되고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져요. 그걸 이제 실제 판결이 나서 진행되는 건 압류고 그 네. 전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근데 민사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7년 이렇게까지도 가고 네. 예를 들면 쌍차의 손해배상 지금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10년이 넘어가는데도 그동안 재산을 계속 가압류 당하는 네. 거예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제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했을 때 회사가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너희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돼라고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동 3권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나라가 잘못해서 그렇죠. 뭐. 아까 아니,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 파괴 10단계 얘기할 때 벌써 3단계에서 화를 내시잖아요. 아, 저는 일단 이해하지 이거서 못하는. 그러니까 그건 네. 아니 그럼 다 그런 무슨 컨설팅 그거 다 깡패 출신들이에요? 아주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네. 그들이 또 이제 동원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에 소속되신 분들은 뭐 제가 뭐 출신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네네. 건장하신 분들이고 뭐 그런 있을 수 분들이 있죠. 네. 소속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OECD 국가 중에 그런 나라가 이제 몇 개 없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럼 예를 들어 법적으로 노동자들이 자기가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된다라는 뭐 제도나 법이 있는 건가요? 2014년에 노란복도 캠페인 하면서 국회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학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한번 그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말씀하신 게 독일에도 사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없어요. 네. 노동법원이라고 전문 법원, 노동과 관련된 걸 전담하는 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먼저 이제 사측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처럼 붙어떼고 소송을 걸면 다 받아주는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또 가장 최근 사례가 50년대라고 해요. 네. 이런 가장 최근 1950년대.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떤 기준이었냐면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 손해배상 때문에 노동조합이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상한제로 규정을 한 네.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 오셨던 학자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국민의 기본 권리를 막는 일을 그렇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쪽팔린 일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네. 굉장히 놀라워들 하셨죠.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면 파업권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맞아요. 그 그렇죠. 교체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폭넓게 파업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파업을 뭐 못하게 돼 있지는 않죠, 물론. 못하게 네. 돼 있지는 않는데 합법적인 파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뭐 불법적인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핵심 논리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법 파업이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합법 파업이라는 거는 단체 협약상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쟁의를 할 때만 합법 파업이에요. 예를 들면 임금 또는 뭐 이런 뭐 복지에 관한 이 사내 복지에 대한 무슨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했다. 네. 그거는 단체 협약에서 다루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고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가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파업을 네. 한다. 그것도 그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상에 무슨 그런 내용 아니기 때문에 네. 불법 파업입니다. 불법. 그리고 이런 기준이 다 있어. 정치 구호가 들어간 파업을 한다. 네. 여기서 정치 구호라는 건 뭐 별것도 아닙니다. 가서 뭐 비정규직법을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구호 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걸고 있다. 그것은 정치 파업이기 때문에 또 불법 파업입니다. 음. 뭘 해도 다 불법 파업입니다. 네. 그럼 불법 파업을 했으니까 뭐 우리 불법 파업으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하셔야죠. 뭐 이렇게 나오는 그 기틀이 조성이 되는 거죠, 거기서. 네.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네네. 자기의 뭐 지위나 고용 이런 게 아니라 일하면서 이제 겪는 어떤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겪는 일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라는 거죠. 근데 노동자분들이 네.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악플 같은 걸 많이 달릴 때 네. 제일 괴로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니들 밥그릇 싸움하냐.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파업을 하려면 임금을 가지고 파업을 해야 되는 이런 거죠. 식으로 밥그릇 싸움만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불법 파견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건가요? 그런데요. 네. 저희 법이 또 잘못된 게 네.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그게 여기는 불법 파업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손해배상을 먼저 일단 청구를 하고 네. 그 파업이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밝힙니다. 맨 처음에는 바로 일단 일단 이거 걸어봐요. 손해배상 일단 걸어야. 네. 재판이라는 건 거는 일단 거죠. 먼저 거는 거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 판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 불법 파업이 아님을 입증을 증명해야 해야 되고. 되는 거지. 네. 사실은 불법을 했다고 손해배상이 먼저 걸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아니군요. 세 번째로도 뭐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자, KEC 사업장, KEC라는 회사가 있어요, 구미에. 네. KEC도 분명히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노동 탄압을 했겠죠. 노조를 박살내려고 했겠죠. 그 노조를 박살내는 거를 넘어서서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고 그 뭐 파업을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주 저렴한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투쟁을 하면서 버텼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다 갚았다 그 결과적으로 다 그 손해배상을 다 갚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단하네요.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럽게 이걸 네. 했겠습니까? 네. 그 와중에 또 제가 알기로는 소송 걸어서 그러면 회사가 우리한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네. 소송 걸어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1심인가요? 받았어요? 뭐 어디 승소를 한 부분이 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일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 KEC라는 회사가 정부에 뭐 하는 뭐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우리 노조와 노동자들이 이야기로는 평소 이 회사의 행태를 볼 때 이 구조 고도화라는 걸 빌미로 해서
정리해고를 할 것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반도체 무슨 뭐 부품 뭐 납품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관련. 그래서 아예 업태를 뭐 바꾸든지 제조업을 그만하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우리를 다 해고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갖고 뭐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근데 그 구주 고도화 사업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 예를 들면 한겨레가 중소기업이에요. 한겨레가 중소기업인데 지금 엄청난 대기업 아니니까 한겨레 막 직원 500명씩 되고 아닌가요? 엄청나진 않고요. 네, 엄청난데. 500명은 넘는데요. 네? 대기업에 분류되긴 했죠. 500명이 넘어서. 네. 영광입니다. 대기업의 의자에 앉아서 마음껏 떠들고 이렇게 되는 대로. 한겨레가 신문 만드는 회사인데 네. 신문으로는 도저히 이제 뭐 안 돼요. 시대가 변해갖고 네. 신문 갖고는 이게 이 돈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린 앞으로 영상을 해야겠는데. 그것도 돈이 안 돼요. 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제 영상이라도 해야겠는데 네. 그걸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걸 해야겠으니 근데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무슨 얘기가 아니니까 네. 정부가 좀 도와주시면은 그런 식으로 좀 리뉴얼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뭘 해주나 봐요, 정부가. 그거를 신청한 건데 이 KC라는 데는 예를 들면 그걸 신청해서 무슨 뭐 공장을 더 좋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산업단지에다가 백화점도 짓고 네. 또 쇼핑몰도 짓고 뭐 거기 아주 해피한 유통 관련 시설 같은 거 짓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는 거기가 특히나 이거 반도체 관련 무슨 설비를 하는 그런 공장인데 그런 공장은 사실은 이 입지나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통제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 필요한 거고 먼지 이런 거 나면 안 되고. 네, 외부 환경이 어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을 짓는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 하겠다는 거는 우리를 다 자르겠다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KC도 손해배상을 건 거잖아요. 그죠. 그 손해배상을 걸었을 때 또 자기 재산을 압류당하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또 압류당하고 그런 분들의 삶은 좀 어때요? 처음에 2010년에 처음으로 이제 정리해고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어요. 이게 네. 여성 반도체 업장이다 보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절반 이상인데 새벽에 여성 노동자들이 자고 있는 기숙사에 용역 깡패를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이제 도발을 해요, 회사가.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평화롭게 있다가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괴롭힐까? 네. 그걸 나중에 뚜껑을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또 드러나서 네.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태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제조업 사업을 더 이상 안 하려니까 네. 노동자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정리해고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했던 장기 파업이 2010년에 있었는데 301억 원을 손해를 봤다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소송이 1심만 6년이 걸려요. 나중에 6년이나 이제 걸리니까 1심 법원에서 화해 조정이라는 거를 하는데 30억만 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임금 압류를 했을 때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와라. 네. 라고 해서 그 한 45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압류를 싹 해보니까 3년 정도 걸리겠구나라고 해서 3년 동안 임금을 압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압류가 어쨌든 최저임금은 제외하고 압류가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2003년에 그 잘 아시는 배다로 열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분신 자살을 하시면서 통장 잔고 영원이 될 정도로 임금 압류를 하는 이 형태가 한국에 있다라는 게 알려져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도입된 게 최저 생계비 정도는 보전을 해주는 걸로 되어 네. 있는데 안 그래도 KC는 여성 노동자분들은 그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압류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첫 번째 월급 통장을 봤는데 13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한 달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네. 힘든 생활인데 더 그죠. 힘들어지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요 맹점이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파업에 대해서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공장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주요 제목이 그 마스크라는 설비 시설을 부쉈다라는 건데 반도체 공장에 마스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마스크 쓰고 작업하는 거? 얼굴에 쓰는 그런 마스크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작업물 공정에 본을 뜨는 형태의 장비라고 해요. 그걸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그걸 부쉈다고 하는데 이 손해배상 당사자 중에 그 마스크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신 사람을 노조가 부쉈다라는 거를 사측이 특정을 하지 못했고 재판 도중에도 그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누가 부쉈는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 공동정범으로 몰아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분명히 힘들죠. 임금이 갑자기 최저생계비 수준만 남게 되니까. 근데 그 억울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파괴도 사측이 했고 가만히 있는 우리 그 여성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저희가 그 ILO에 전시한다고 제출했던 것 중에 그 외국인들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제 나중에 복직을 시키고 나서 공장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교실 같은 데 이분들을 다 모아놓고 앞에 우리는 왜 여기에 있나라는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이런 식의 정신적인 공격이나 괴롭힘을 네.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 마지막 종착지가 그 모든 걸 다 견뎠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다 견딘 대가가 임금 압류인 것인가라는 것에서 오는 허탈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셨었어요.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게 안 너무 믿겨지네요. 충격이시죠. 정말. 네. 근데 제가 여기 조금 왠지 부끄럽네요, 이 한국이. 이것이 노조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노조가 정말 노동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민주노총 사업장 안에 임금 압류가 보통 들어와도 뭐 간부 중심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평조합원들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40여 명의 노동자들 중에 한 명만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이탈을 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이건 다 일을 하고 월급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면 임금 압류를 안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분들이 내가 빠져나가면 남은 인원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임금 압류를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버티신 거죠. 아니 근데 왜 노동자들의 어떤 쟁의 행위는 좀 정당성 이런 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노란봉투 캠페인 이후에 그 법 개정 운동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노조법 개정안인데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주요한 법안이 노조법 3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라는 네. 민사상 면책 조건을 둔 건데 이 정당한에 대한 해석을 네. 사법부에서 판결을 할 때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노동조합 활동 그 자체로 정당성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이래서 정당하지 않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그 판례가 계속 다른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법원의 그리고- 판결, 재판관들의 그런 인식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네. 있는 게 뭐 사회 구조적인 조건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법 파업을 하기가 워낙 어렵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역사 문화적으로 과거에 이제 뭐 노동운동을 했다거나 또는 뭐 어떤 진보적인 무슨 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저 북한하고 뭔가 연계가 있다든지 빨갱이로 몰리죠. 네, 그런 식으로 다뤄왔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독재 정권을 거쳤고 군부 독재를 거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잔재들이 뭐 남아있는 영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80년대, 87년, 88년, 89년 잠깐 노동조합이 급성장하고 노동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네. 네. 그 6월 항쟁 이후에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그쵸. 이후에 네. 그때 잠깐 그 노동자들이 그 열심히 투쟁해갖고 자기 임금을 뭐 높이 올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놓고 바로 어떤 노동조합이 기업의 어떤 비효율의 어떤 핵심 조건이고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이 너무 과도한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사내복지를 다 챙기고 있어서 네. 노동기족이 되고 있다. 노동기족. 이런 이제 그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와 그다음에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먹혀가면서 결정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파업에 대해서 색안경을 보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IMF도 겪고 했지만 네. 우리는 경제 위기를 겪고 나니까 뭔가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우리가 힘들어진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찾는 거죠. 노동자들이 너무 파업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네. 그 파업에 이를 때까지의 조건이나 어떤 뭐 생각이나 뭐 기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을 언론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한겨레 같은 언론이 똑바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거 아시겠죠? 네.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아니 근데 정말 저는 뭐 대한민국의 제도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냥 중립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네. 이 노동 환경이 좋진 않아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추락사고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아니 그런 것만 봐도 너무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월급 체득 못 받고 아니면 어떤 일하는 복지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자살까지 생각하고 자살까지 하게 되면은 아니 문제 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그렇죠. 무슨 빨갱이라도 무슨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살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전에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 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노동자가 그 철강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실족을 해서 뭐 용광로에 떨어지거나 해서 다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수차례 반복이 되면은 상식적으로는 안전장비를 다시 그렇죠.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국회에서 건설노조분이 증언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의금을 보통은 준다고 해요, 유족에게. 그 얘기가 뭐냐면 안전장치를 설비를 새로 바꾸는 비용보다 합의금을 주는 게 합의금을 훨씬 싸다. 주는 게 훨씬 싸다. 그게 딱 단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음. 그 노동자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쓰고 있고 그 부품을 정말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인 네네. 것 같네요. 네, 또 제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아사히 글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사히 네. 글라스 하면 글라스에 맥주 채워 넣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데 강화유리 같은 거 보면 아사히 글라스 썼다고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9H 강도의 유리다. 아무튼 그 네. 유리 만드는 회사인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뭐 몰라요. 모르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에 뭐 사내하청이 있나 봐요. 사내하청이 있는데 거기 소속된 노동자들이 너무 심한 일을 너무 심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네. 뭐 실수하면 빨간 조끼 입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직장 내 괴롭힘법으로 다 잡혀가죠. 네. 유치원도 아닌데 진짜.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더 이상 못 참아갖고 노조를 만들었더니 이걸 거의 처음에는 좀 멈칫하더니 바로 회사를 없애버리고 너희들은 누구세요? 뭐 이러고 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항공 내 사업을 접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가 그 법무법인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 제일 큰 김앤장의 비율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네. 2015년에 한창 뜨거웠던 게 문자 한 통으로 178명 전체를 해고를 해요.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 네. 한 통으로. 네. 네, 그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그 178명에 대한 부분이 불법 파견 아니냐. 우리 아까 설명했던 그 5심 네. 중에 진호의 중노에 거치고 지금 얼마 전에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받았던 곳인데요. 네. 불법 파견 맞다. 불법 파견 맞다. 네. 네, 여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네. 1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라고 고용노동청이 경고를 했는데 네. 실제 그거를 지불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우리 행정소송 간다라고 배째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었던 거죠. 근데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이 그 공장 앞에서 약간 결의대회 같은, 그러니까 문화제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하면서 그 라카로 그 공장 앞 도로 바닥, 이제 벽 이런 데다가 비정규직 철폐해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전범 기업 아사히 글라스. 이 얘기는 이제 짧게 하면 여기가 전범 기업이 맞거든요. 네. 네, 국무총리가 지정한 전범 기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전쟁할 때 있습니다. 유리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투기에도 쓰일 것이고. 네. 그리고 여기가 막 유리를 만드는 데기 때문에 내열 벽돌 이런 것도 전쟁 중에 만들었대요. 다 전쟁에 쓰인 거죠. 예, 강제징용했던 미쓰비시 계열이 자회사 계열 네. 이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팩트의 이야기를 적은 거죠. 근데 네. 그게 너무 모욕적이다. 그 다음에 이 라카를 그냥도 지울 수 있는데 굳이 한국도로공사를 불러다 놓고 보는 앞에서 도로를 갈아엎습니다. 그리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갈아엎은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소장을 봤는데 소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사람 얼굴을 다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노조원 6명 정도만 특정해서 일단은 손해배상을 거는데 또 추가해서 형사고발도 하고 할 거다. 이 이제 신원이 파악이 되면.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2명이 파악이 돼서 2명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추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일반 연대했던 시민.
근데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17세라고 하더라고요. 17세. 야.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간디 학교라는 음. 그 대안학교 학생 2명이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뭘 어떻게 특정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가 경찰 아닌데. 예,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는 식으로 뭐 연락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쟁의 행위였냐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를 현장 분들을 잘 만나보면 웬만한 걸로 이게 일상이 마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잘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인간적인 모멸을 주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고용노동부청 앞에서 단식 47일 동안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네. 제가 한번 어떤 차별을 받으셨어요, 정규직이랑?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같은 라인에서 같은 공정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정규직은 이렇게 드릴을 박을 걸, 똑같은 개수의 드릴을. 네. 비정규직은 이렇게 박아야 된다고. 어? 아, 그게 물어서. 말이 돼요? 이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네. 편하게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장갑 같은 것도 네. 정규직은 그냥 안전장비니까 주는 거를 비정규직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간식도 차별을 하고 보는 앞에서 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비정규직은 사내하청이니까 간식이 없어요. 아니, 무슨 양반 천민 사회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모멸을 줄 정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 월급 많이 받고 싶어라고 파업을 하는 거는 거의 그런 사례가 그쵸. 없거든요. 네. 사실 우리 사회의 노동이라는 거라고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터부시하고 막 파업이라 하면은 막 이거 띠 두르고 막 되게 외치는데 왜 외치는지 모르겠고 막 이상한 노래 틀고 있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프레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세요? 제 생각에 언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가 죄송합니다. 그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런 노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첫째는 불순한 사람. 그래서 벌써 노동이라는 단어부터 북한에 조선노동당 있고 뭐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주 그 정치의식이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의식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 세력 뭐 이런 거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능력도 없는데 많이 갖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밥그릇 싸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두 가지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노동자야라고 얘기를 한다고 누군가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자는 노동자냐라고 물었을 때 노동자죠. 저같이 의식화된 운동권들은 네. 언론 노동자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런 거 고민하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노동자인가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노동자는 막 뭐 이렇게 열심히 막 육체 노동을 해야 될것 같고. 하는 거. 공장에서 일할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네.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뭐 법제도도 그렇지만 교육도 그렇고 그런 사회문화적 코드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 조장해 온 거죠. 뭐 네. 청소 노동자 이런 분들을 우리 뭐 아이를 키울 때 네. 예를 들면 좀 몰상식한 부모들의 경우에는 너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렇게 된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그런 어떤 틀에 가두지 않습니까? 저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이꼴 노동자는 공부 못하면 되는 사람이야. 네. 너는 공부 잘하는 화이트 칼라가 돼가지고 화이트 칼라도 노동자인데. 한겨레 같은 데 있어야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용어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 가둬버린 방식으로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의식적으로 노동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뭔지 네. 그리고 그게 언론이든 무슨 뭐 누구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다 노동자라고 불러야 하는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네. 그런 것들을 뭐 교육이든지 언론이든지 방송이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한겨레가 잘해야 블루칼라고 여기 됩니다, 다니엘 그래서. 씨도 블루칼라네. 저도 불칼라고요. 네. 아니 한겨레에 대한 불만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심판계로 막 도발 받으셨거나 뭐 이런 거 없으시죠? 한겨레가 제가 나오는 디스펙트라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아직 안 없어졌다니까요. 그래갖고, 네. 아직 잠정 중단 중인 그런 거고요. 네, 디스펙트를 프로그램이 살려내세요 지금 빨리. 아니 근데 저는 네. 한 마디 좀 더 붙이자면은 진짜 확실히 한국에서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인식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에 대한 어떤 욕심도 많고 하는데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정수하는 사람과 대통령 그 둘 장면 봤을 때는 대통령 없을 때는 나라가 안 돌아가요?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나라가 안 돌아가요?
대통령 없어도 나라가 돌아가요. 그 지난 정권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이 누군지 불명확해도 나라 잘 돌아갔습니다. 여기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요. 목수였잖아요. 목수. 갑자기 노동자 막 뽕이 차올라가지고. 목수잖아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게 맞습니다. 그 노동의 가치는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손으로 일하든 머리로 일하든 다 맞습니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저희가 법제도 개선 운동하면서 이제 로스쿨 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이제 개최를 해요. 근데 네. 이걸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로스쿨 필수 과목에 노동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선택인데 네.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민법 이만큼 공부할 거를 노동법은 이만큼 공부해야 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판례들이 계속 생성이 될 수밖에 그거에 대한 없는 거고.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죠, 이제 그죠. 그런 자리에 그리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안에 노동, 저 개인적으로 인권 이렇게 교과서가 꼭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좋습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날 때 나는 사장이 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면 세상에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인 근로기준법이라던가 그렇죠. 예, 자기의 어떤 뭐 예를 들면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직전까지는 어디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네. 심지어 표준근로계약서도 회사에서 써야 쓰는 줄 아는 네, 거잖아요. 요구하는지 네. 모르고. 네. 그죠. 그래서 교육에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면 사실 그 언론 문제 같은 것도 기자분들이 다 노동을 기본적으로 배운 상태로 그러니까요. 기자가 기자들도 됐다면 노동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됐다면 오늘 되게 보도- 반성 많이 하시네요. 비상식적인 보도를 아무리 위해서 시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 네. 뭐 판사님도 좀 기본적으로 예, 노동과 인권에 대한 탑재가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같은 것들은 좀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떤 파업을 할 때 그 파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보는 약간 이렇게 색안경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열차 파업을 하든 아니면 무슨 파업을 하든지 간에 그걸 굉장히 뭐랄까 이해하는 시선 그다음에 같이 뭐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독일은 좀 어때요? 안 그래요. 반전. 소비자로서 되게 짜증나요. 왜냐면 우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당연히 그 인식이 네.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 엄청 막 크게 욕하거나 뭐 그렇진 않고요. 독일은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뭐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노조가 그래도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네. 저희는 특히 대중교통 관련해서 파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차나 비행기 조종사들이 파업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공항이 진짜 뭐 아예 그냥 며칠 동안 뭐 비행기 거의 간다는 마비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근데 예를 들면 손해배상 요구하는 경우나 아니면 자기 권리를 못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나 네. 저는 그런 거 진짜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독일은 그러면 좀 너무 쉽게 파업한다는 그런 인식 가끔씩 있긴 있지만 이미 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뭘 또 네, 파업하지 뭐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우리 다 똑같은 노동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체로 파업한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마에다가 그거 외워놓고 막 밖에서 투쟁 외치면서 같은 옷을 입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합의해서 예를 들면 일을 그만 이제 일단 당분간 그만두거나 네. 뭐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노조끼리 이제 서로 합의하는 예, 보통 그런 식이죠. 그래서 뉴스에서 그냥 뭐 노조가 합의했다 이 네. 정도만 나중에 다시 떠요. 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 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독일에서 일어나면 난리 나요. 난리 날까요? 아니 일단 이런 회사 그 무슨 컨설팅 이런 청소 회사 컨설팅. 저는 그 회사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놀랐고 그 노조 파괴 10단계는 저는 한겨레 하면서 제일 놀랐던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쉬라는 회사가 네. 독일 회사잖아요. 네. 네.
보시전장이라는 한국의 사업장에 네네. 똑같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했어요. 그래요? 왜 한국에만 오면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독일에서는 안 그게 그럴 거 참- 아니에요. 드라마 송곳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래도 되니까 그런다고요. 아니, 대한민국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드라마 송곳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외국 프랑스 유통업체가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 운영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복지를 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하는데 한국에서 유독 그 노동자들을 자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 하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아니 너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분위기가 그거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업가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어느 정도 그 법 제도를 바꾸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국회에서 열심히 지금 싸우지 말고 입법 논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노란봉투법이 19대 때 국회에서 가만히 잠자고 있다 딱 한 번 논의가 됐대요. 법안 논의가. 네. 그 다음에 쭉 잠자고 있다가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계류가 됐어요.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저희가 입법 발의를 또 했는데 지금까지도 또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곧 또 그냥 사장이 될 것 같은. 그게 네. 손배 가압류를 하지 말라는 법인가요? 그죠. 금지, 그죠, 손배 그죠. 가압류 금지법. 네, 그죠. 근데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만한 법이 민사, 형사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그 단결권부터 시작하잖아요. 노동 3권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 개인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니까 노동조합 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물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에게 한국에서는 물지 않고. 개인에게 그 막대한 금액을 다 물리거든요. 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많은 금액을 받으신 분이 90억 원이었는데 혼자 한 명. 예. 그분은 지금 복직을 했는데 이분이 죽을 때까지 벌어도 절대 10분의 1도 못 벌 금액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법부가 알면서도 판결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법부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고 입법부는 빨리 법을 개정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참 그런 점이 아쉽긴 하죠. 더불어서 이런 차원에서 입법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비정규직을 제가 다 없애라고는 못하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다 없애라고 하죠 무조건. 다 없애라고 해주세요. 네, 다 없애십시오 비정규직을 다 금지시키십시오. 근데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네. 사용 사유를 제한해라 이런 주장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사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라.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법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 법제도 조건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정책적으로 잘 해야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뭐 1부터 100까지 무조건 다 해라가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1부터 100까지 다 해야 되지만 30만큼은 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40이 되고 50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공사 같은 상황은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규직화를 뭐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원칙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이나 작가님하고 윤지선 네. 활동가님께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오늘 영화 골라오셔서요, 안 골라오셨어요? 골라왔죠. 소개해 주시죠. 안 골라오셨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김정근 감독의 2014년 작품 그림자들의 섬입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30년 노동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작품에서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입사 당시의 설렘이라든가 집안을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 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서러움, 또 일하다 죽은 동료에 대한 그리움, 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울분까지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희로애락을 다 담아내고 있는 작품인데요. 2014년 제40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 한진중공업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통해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했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크레인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인다라고 하면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자기랑 좀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덤덤하게 이 사람들이 왜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크레인에서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또 투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보시면은 가장 익숙하게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분이 바로 이 김진숙 그 지도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대한조선공사 그러니까 지금의 한진중공업이죠. 이곳에 82년에 입사한 그 유일한 여성 용접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후에 노동조합 투쟁 때문에 해고가 된 사람인데 309일 동안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시죠. 네. 바로 이 작품에서도 그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바로 그 164일째 되는 날 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 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갈 때는 그거라도 해야 하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시면서요. 네. 내려오는 것 그런 희망 따위는 없이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신변정리 다 하고 그렇죠. 올라갔다. 네. 올라가는 순간 죽을 것을 예감했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정말 그 노동자의 어떤 처절함이 느껴졌는데요. 네. 저는 사실 최근에 그 올여름 최고의 흥행작이었죠. 엑스트라는 작품을 보면서 네. 엑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바로 그 조정석, 임윤아 두 배우가 이 크레인 올라가서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엑스트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김진숙 위원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김진숙 위원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시작된 87년 전하고 후 그 역사를 비교하면서 그 전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 노예의 역사라고 보면 되고 네. 그 후 역사는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무려 뭐 30여 년 전인데 그 당시는 어떤 노동 환경이 그렇게 열악했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 좀 놀랐습니다. 그 작품의 그 구성을 보면은 이 노동자들이 직접 당시의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전 자료 화면들이 끼어드는 그런 네.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때 보여지는 이전 자료 화면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막 현수막을 봐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라고 네. 하는 그런 현수막 문구가 나오면서 그때는 거의 일주일마다 한 명씩 죽었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데요. 네. 또 거기에 반해서 당시 또 이 뉴스 화면들을 보면은 정말 그 공포스러운 음악과 함께 이 노동자들의 노사 분규로 국민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그리고 이 맞아요. 방송 뉴스들이 네. 정말 지금 봐도 이렇게 막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맞습니다. 열받는 장면들이죠.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안전 사고로 이제 추락한 그런 동료들 보고 사망한 동료들 보고 또 깨졌네라고 하는 이게 막 이렇게 튀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이고 또 하나 깨졌네 이러고 지나가 아저씨들이. 저게 내 죽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도 거기서 일을 해보고 사고를 당해보니까 저게 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못 하겠어요. 진짜. 족장도 못 올라가고 땡가 안에도 못 들어간다니까. 무서워서. 그냥 아이고 또 하나 깨졌네 이러고 지나가야 그냥 이게 남의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그림자들의 섬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 부산 영도에 있는 이 한진중공업 조선소, 그러니까 영도의 그 풀이말이 바로 이 그림자들의 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수많은 노동자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많은 죽음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오랜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소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뭔가 다른 일터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구나. 네. 이 거대한 조선소가.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이 박경근 감독의 철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요. 네. 이 작품도 보면은 당시 그 울산에 있던 그 현대중공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그림자들의 섬과 이 철의 꿈 두 영화의 포스터가 굉장히 비슷해요. 거대한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노동자들은 굉장히 개미처럼. 네, 개미처럼 네. 하나의 점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조선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른 일터에서의 사람들은 느낄 수 없었던 뭔가 좀 특별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그림자들의 섬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거의 화자 중에서 그 김진숙 의원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막 때로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울면서 막 네. 겨우겨우 울음을 참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이 가장 뭐 돌아가고 싶냐 생각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안진 앞에는 성곽공장이 제일 따뜻해요. 성곽공장 문 들어가는 그 벽이 담이 제일 따뜻하거든. 거기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발 말리던 때가 지금도 이렇게 꿈결처럼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는 김진숙 위원님 굉장히 멋진 분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는지 일을 하게 됐는지 회고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네.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니는데 그때 MBC 여성시대 인구키예요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안진중공업에서 용접하는 아줌마들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 손님으로 초청이 된 거야. 그때 이제 나는 여자들이 용접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는 대한조선공사였어. 대한조선공사를 그러니까 꿈의 직장이 된 거예요. 대한조선공사에서 용접을 한다는 게. 그런 장면들만 봐도 이 김진숙 위원이 그 당시에 이 여성 노동자로서 얼마나 그 힘들게 살아왔을까라는 점도 저는 좀 네. 주목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남성 노동자들이 아무 데서나 그 용변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 조선소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힘들고 또 화장실이 너무나 더럽고 열악해서 네. 그냥 아무 데서나 일을 봤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이 여성 그러니까. 노동자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네. 어디서 일을 봤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번 얼마나 남자들과는 힘들었을까. 다르게 힘들게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김진숙 위원의 그런 회고가 그냥 마냥 따뜻하다고 느껴졌다기보다는 네. 그 이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슬픔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다큐를 보면은 정말 그 회사 측이 되게 음. 비열하고 얄밉다. 와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런 사측의 비열함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기억해야 될 그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박창수, 김주익, 곽재규 이 세 열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박창수 노조위원장은 당시에 그 안기부로부터 조사를 당했죠. 네. 계속 조사를 당하다가 이 탈퇴를 강요받다가 의문사했던 그 인물인데요. 네. 그 작품 속에서도 등장하지만 경찰이 투신 자살을 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이 사체가 너무 깨끗해서 네. 떨어진 사체라고 보기엔 그쵸. 힘들다. 뭐 약간 네. 이런 장면도 그런 나오고. 그 의문사를 했던 그 노조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막 보니까 시신 탈취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영안실에 경찰이 벽을 뚫어가지고 뚫고. 시신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그리고 또 이제 김주익 그 노조위원장은 이 회사 쪽에 성실한 노사 교섭을 요구하다가 이 192일 동안 역시 이 크레인 고공농성을 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그 스스로 목을 매서 이 목숨을 끊은 분이고요. 또 이 소식을 들은 또 곽재규 씨는 너무나 그 열이 받아서 이 작품 속에도 나오지만 스스로 떨어져서 네. 역시나 또 숨진 채 발견됐던 인물인데요. 이 세 사람은 그 조합원들의 성금으로 세운 그 추모비가 지금 현재 그 한진중공업 영도공장 정문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세 인물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그 당시 그 2011년 국회 환노위 그러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정동영 의원이 네.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조남호 회장한테 이 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조남호 회장이 모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정말 무표정한 얼굴로. 네. 그런 것들만 봐도 사실은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측의 비열함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네.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명 더 언급하고 싶은 분은 바로 또 이 작품 속에도 등장하지만 최강서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정근 감독은 2010년부터 이 작품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사실 금방 얘기 드렸던 세 명의 인물은 이미 그 작품이 만들어지던 시점에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상태였었는데요. 이 최강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김정근 감독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함께 라면에 소주까지 마셨다. 그랬다고.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작품을 만들던 중에 이런 죽음을 겪게 되면서 이 작품을 꼭 완수해야겠다, 완성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다지게 된 일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감독 입장에서도 정말
뼈속까지 와닿는 그런 작품이 됐던 것 같은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희망버스 그렇죠.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노동자들만의 그 투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투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때가 2011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당시 김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서 희망버스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그 1차 희망버스에 탄 700여 명이 바로 이 부산 영도 조선소를 찾았는데요. 이때가 제가 한창 트위터를 열심히 하던 때여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늘 저는 그 트위터에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재 개그만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아, 찾아봐야겠네요. 어떤 아직에 가셨어요? 오늘 못 하고 오셨어요? 저 믹스 커피 타고 와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하셨어요?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죠. 아, 그래요? 되게 고급 아재 개그인데요. 저 가르마 타고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아재 개그 연구 좀 하셨나 봐요, 애씨. 그 희망버스는 당시 그 트위터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면서 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향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김진숙 그 민주노총 그 지도위원을 그 지지하는 이 희망버스가 5차에 걸쳐서 바로 이게 영도 조선소까지 갔었는데요. 이때 제가 또 기억나는 또 다른 작품이 한 편 있습니다. 깔깔깔 희망버스라고 하는 또 다른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이 작품이 정말 재밌어요.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기 전까지의 일을 그리고 있는데 희망버스를 타기 전에 나와 탄 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진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네. 것을 잘 보여주는 이 깔깔깔 희망버스라고 하는 작품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노동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다 사실 노동자잖아요.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쟁의행위나 아니면 파업이나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미래로 이어져야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점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당시에 바로 그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순간 출구조사 결과만 보고 바로 나가서 밤새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작품 속에도 언급되지만 과연 그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노동운동의 어떤 이후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요.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이 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이 문재인 그 전 대표가 네. 현대중공업 이운남님까지 함께 언급을 하면서 더 이상 이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삶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SNS 글을 올리기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랬군요. 네. 또 하나는 이 작품의 어떤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김진숙 그 위원이 이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불리던 시절까지 언급을 하면서 당시 우리가 노동조합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면서 힘이 강할 때 우리는 왜 또 다른 하청 노동자들을 돌아보지 못했나라고 하는 그런 통렬한 그 자기 인식 맞아요. 반성을 많이 예, 하죠. 네.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노동 운동의 미래 혹은 우리가 이 노동조합이 어떤 식으로 좀 자기 각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지를 잘 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자막이 나오죠. 2016년 6만 3천여 명의 조선소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났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남호 회장은 그런 열사의 죽음을 너무나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만리창성 생각이 나요. 만리창성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만들면서 네. 숨졌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 묻어져 있고 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그런 비극이 계속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느덧시에 또 하나의 코너 시청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너무 우울하니까 좀 밝게 해볼까요? 네.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하청업체 노동자, 청소기, 판촉사원 등등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비정규직 인생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엮어낸 책입니다. 배지영 작가의 소설집 근린생활자인데요.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문제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내주시죠.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어렵고요. 크레인에 올라 시위 중이던 김진숙 위원과 함께하는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버스가 함께 했죠. 제가 네.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자, 이 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희망버스, 네. 2번 꼬마버스 타요. 아,
웃으시면 어떡해요. 정답일 수도 있어요. 3번 꼬마 자동차 붕붕. 4번 은하철도 999. 자, 다시 한번 너무 말씀드릴게요. 어렵다. 네, 1번 희망버스, 2번 꼬마버스 타요, 3번 꼬마 자동차 붕붕, 4번 은하철도 999. 정답 보내주실 곳은 hanitv@hanit.co.kr인데요. 보내주실 때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김준숙 의원이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는데 그 동료의 집을 지나쳐야 우리 집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갔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 동료가 이제 갈 때마다 대문 앞에서 3명의 아이가 아빠 하면서 안기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죽었으니까 더 이상 아빠는 오지 않는데 아이들이 여전히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먹먹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화 준비해 주실 거죠? 네. 네, 숙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Under the Sea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네, 라이브의 또 하나의 순서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21 오늘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겨레 21의 방준호 기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표지 제목을 보니까 네. 우리들의 2010년대라는 제목인데 네, 네.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같이 나오진 못했는데 이번에 함께 취재했던 하어영 기자가 네네. 2011년에 한겨레 21에 실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실명을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수도권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 3학년 일반 32명 학생들의 인터뷰였어요. 네, 졸업을 맞아서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3년 동안 어떻게 해왔고 그 사이에 꿈이 어떻게 변했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기사였는데요. 네. 이제 그로부터 8년이 흘렀죠. 그래서 네네. 이제 2019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2010년대를 20대로 어떻게 보내왔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때 네. 당시에 도움을 주셨던 담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본 추적을 했군요. 시였습니다. 네. 32명이었는데 네. 그중에서 몇 명을 만난 건가요, 이번에? 그 가운데서 연락이 닿았던 친구들이 20명이어서 저희가 20명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고 해서 네.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후로부터 8년이 지났는데 네. 그 20대, 그 네. 8년 동안 그들은 어떤 20대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나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는 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이기도 했는데 보통 저희가 뭐 청춘 20대 이야기들 기사로도 많이 접하시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좀 힘들고 이제 부모님께 조금 의지하고 지내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의 20대들의 청춘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네네. 그렇지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에 대부분 이제 전문대로 가거나 아니면 현장 실습을 거쳐서 바로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한 친구들이고 이제 당시에 이제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생계를 이유로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어서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던? 그래서 중산층 이하의 그 형편을 가진 친구들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그 2010년대의 여러 가지 뭐 부분들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겪으면서 이제 헤쳐나가면서 지금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기사가 두 개의 기사가 요 큰 이제 커버 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기사가 아까 질문 주셨던 그 어떻게 20대를 보냈는지 그거를 이제 해마다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각각의 해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정리한 기사예요. 사실 생각보다 이제 특성화고이긴 하지만 졸업생들 중에 상당수가 전문대를 들어갔거든요. 네. 뭐 32명 중에 20명 정도가 당시의 기록을 보면. 네. 근데 저희가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서만도 5명이 한 학기 정도를 못 버티고 학교를 다 나오는 그래요? 모습이었어요. 전문대를?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유
이유들을 들어보면 되게 제각각인 경우들, 뭐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다쳐서 눈이 부었는데 창피해서랄지, 아니면 네. 얼차려가 너무 갑자기 선배들의 얼차려가 심해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일지, 대학교에서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폭력적인 문화.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이유들로 뭐 문제가 있었고 뭐 트러블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렵게 들어간 이제 학교를 그냥 중도에 나오는 과정에서 뭐 사회적으로나 혹은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딱히 잡아줄 사람은 없었던 상황도 있고, 그리고 네. 사실은 대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비전을 느끼지 못했던 측면들도 있었을 거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20대 그 전반적인 생애 주기상의 특징들, 뭐 군대를 간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이 친구들도 겪게 되는데, 뭐 군대는 대부분 다 이제 자동차과를 졸업한 친구들이어서 네. 정비병으로 갔고, 그 이제 군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뭔가 인정을 받는다는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서 다시 재취업을 하기도 하고. 사실 2011년이면은 저도 지금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 그 사이에도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예. 2011년 이후면은 좀 뭐 어떤 뭐 사회 변화나 어떤 정책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그 친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워딩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본인들이 겪어온 길과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보아왔던 변화들을 좀 짚어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이제 공공기관에 취업이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공공부문은 외주화랄지 이런 바람이 사실 그 사이에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있던 회사의 주인이 그냥 위탁 기업으로 바뀌면서 네.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를 네. 뭐 겪은 친구들도 네. 있었고, 기억해 보시면 뭐 제주도 바람이 한창 이제 불면서 그렇죠.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제주도를 네네. 내려가고, 뭐 그런 바람을 타고 제주도에서 건설 일을 시작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인지 저희가 만났던 20명 중에 무려 4명이 자동차과임에도 불구하고 네. 반도체 산업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뭐 작은 협력업체랄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설 현장이랄지 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럼 사회 변화의 그 흐름을 이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럼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전에 하영 기자가 만났던 이후로 8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27살인데 네네네. 현재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기사인 뭐 자동차 공장 아닌 데서 27살이라는 제목으로 나간 기사에서 조금 다뤄봤는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다양하게 살고 있어서 하나로 정리는 되지 않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일, 가족, 미래, 관계, 꿈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 친구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말들 가운데서 좀 주목할 만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일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20대 후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20대 후반의 확장 실업률이 20%가 넘어가는데, 네. 이 친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20명 중에서 네. 한 명 다행이네요. 빼고. 그래도.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달지 늘 뭔가 일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기는 했었고, 그런 네네. 관성들이 조금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자동차과였는데 네네. 자동차 쪽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동차 쪽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 자동차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친구는 없었고요. 없었고. 네. 결국에는 거의 이제 가장 이제 좀 성공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들어간 친구들은 자동차 정비센터 쪽에서 일을 네.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또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일자리를 얻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사실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 뭐 가정 환경이랄지 뭐 가족에 갑자기 닥친 불행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하게 일을 찾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너무 소기업이라서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뭐 대기업 정규직이 된 친구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네. 근데 대기업 정규직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강도와 막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들 퇴사를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렇군요.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20대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들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관계, 미래, 꿈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얼마 전에 최태성 그 역사 강사님이 그 하시는 강의 봤는데, 거기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꿈은 사실 명사 아니라 동사 돼야 된다는 그런 되게 중요한 동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명사면은 그냥 잡 말하는 거죠. 네, 뭐 네, 네. 변호사나 의사 뭐 이런 거는 이제 잡 말하는 거지만 동사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달성하고 싶은지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꿈에 대한 생각 좀 진짜 20대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관계나 미래도 그럴 텐데 그 20대만의 어떤 뭐 관계, 미래에 대한 어떤 특이한 어떤 뭐랄까 태도나 이런 건 있을까요? 네, 그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0대들의 특성 플러스 이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의 조합과 뭐 배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관계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그냥 저희가 보통 이제 20대들에 대해서 뭐 선입관일 수도 있지만 네. 대개는 이제 뭐 일과 그리고 사적인 관계 되게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사적인 관계가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하고 일 바깥의 삶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 친구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사실은 일과 가정 딱 자기 사생활을 네, 그쵸. 분리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월라벨이라는 단어 많이 네. 쓰죠. 근데 이제 조금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 대부분이 다 생산직인데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공장들이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지역 곳곳에서 이제 따로 이제 기숙사 혹은 자취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관계라는 거는 회사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외롭다는 그 고립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네. 그냥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관계라는 부분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좀 적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미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집을 사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들도 뭐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부모님한테 뭔가 물려받을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이 이제 부양에 대한 의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또 많이 안 하는 모습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아보고 이제 뭐 그러니까 취재도 해보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은 네. 어차피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내가 집을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무 아득한 거예요. 내가 네. 이루고 싶은 꿈 혹은 어차피 평생 네. 모아봤자 집 한 채 못 사는데 네. 굳이 그걸 내가 아등바등 살 필요가 그쵸. 없다. 예, 꿈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이제 좀 멀어서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꿈 같은 경우에 아까 동사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친구들도 동사형이 되기는 했어요. 그때는 이제 장래희망 무엇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네. 꿈을 물어보면 근데 그 동사형의 꿈이 평범해지는 것이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 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예, 예. 안락하게 네, 네. 편안한 삶을 사는 것. 네, 그게 사실은 뭐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 브랜드를 사고 집은 몇 평이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그래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집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나한테는 너무 힘들잖아요. 라는 이야기도 아울러서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쓰는 말 뭐 옛날에 3포 세대부터 시작하다가 5포 세대라고 하다가 요즘은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제 네.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분들 보면 좀 그런 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예, 예. 뭐 희망이 없다는 건 모르겠는데 네네. 약간 좀 무기력이나 이런 것 좀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도 사실은 꿈을 물어봤을 때 뭔가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받고 혹은 뭐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이런 식의 대답들을 기대하면서 물어봤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거나 좋은 집이나 뭐 이렇게 있는 게 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것을 포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포기일까 네, 아니면 아니면은- 그냥 그 안락한 사생활에 대한 네네 그 하나의 그냥 욕구일까 뭐 이게 네네. 좀 헷갈린다는. 네네 근데 사실 사회적인 욕구가 그렇게 큰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의 세대들은 사실은 어떤 그런 것보다 사회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집안일보다는 뭐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뭔가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것보다는 내가 안락하게 가정을 꾸리고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저도 가끔 하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좀
기사에서 봤더니 이제 노력이 공정한 대가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쵸. 그게 네. 모순적이면서도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노력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볼 수밖에 없기도 했는데 네. 요즘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20대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보상을 뭐 대가를 주느냐라고 물었을 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노력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범해지는 것 혹은 지금 일을 버텨내는 것으로 이제 조금 규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공정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분노를 사회적으로 표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런데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거나 혹은 뭐 그런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것으로 이제 답변은 뭐 대부분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예. 전 이 기사가 되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방준욱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중산층 이상 대학생들의 이야기 뭐 젊은 층의 얘기다 하면 보통 대학생들 4년제 네네네. 대학 뭐 이런 친구들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특성하고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대학교를 간다든지 그런 분들의 얘기를 사실은 많이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TV나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무슨 뭐 거의 무슨 재벌 3세 막 이런 사람들 주로 많이 나오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특성하고 그 8년의 시간을 좀 추적하는 기사 이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방준호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후의 21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이브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으로 참여해주시면 시청자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라이브인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라이브인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 많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깊이 있게 나누는 라이브인. 네, 다음 주에도 무게를 덜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